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켜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게 지내오던 최근 한 달이었는데요. 마음 굳건히 다잡아보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정신이 없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그리 많이 횡설수설할 수도 있겠지만 여동생 일인 마냥 정성 들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과부가 되었어요. 한자 말 그대로 남편이 죽고서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된 것이죠. 아주 어릴 적에 남편을 여윈 청산과부는 아니고요. 다행히 제 나이는 올해 44이랍니다. 남편하고는 27에 결혼을 해서 17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다 보니 결혼하기 전처럼 매일이 설레고 좋은 점만 있는 건 분명 아니었답니다. 남편이랑은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을 뿐 늘상 전쟁을 치르는 듯이 살았었고요. 저는 워낙 빠릿빠릿 성격이 급한 편인데 남편은 세우라 내워라 서두르지 않고 사는 성격이었는지라 정반대의 서로가 늘상 부딪히는 편이었어요. 주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저였고 성격대로 사는 것뿐이었던 남편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며 그러지 말라 사는 것 또한 바로 저였습니다. 같이 부부로 살면서 저희가 딸자식만 둘을 뒀는데 애들을 처음 낳았을 때도 걱정을 하기는 했으나 점점 더 애들 머리가 크고 나서부턴 돈 들어갈 때 정말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애들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느라고 엄마들 사이에 껴서 사람도 사귀어야 했고 여기저기 남들이 키우는 것만큼 키워보겠다고 애한테 좋다는 곳들은 여행이든 현장학습이든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같이 다 돈이 필요했고요. 그 돈은 늘상 남편에게서 찾았었네요. 저 또한 막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랑 함께 맞벌이로 살면서 돈을 벌어왔는지라 회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서 주부가 된 후로는 뭐가 그리 답답했었는지 남편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고 제때 승진을 해서 아이들을 좀 보란듯이 당당히 키워보자며 늘 보챘답니다. 그런 저의 말에는 씁쓸하게 웃어 보이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 웃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의 그 표정을 보면 답답하다고 또 짜증을 내거나 구박을 하며 같은 레파토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좋은 게 없어 보이는 사이이긴 해도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같이 피를 나눈 자식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결국 내 남편은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워도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러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안아주기도 하던 저였습니다. 남편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저한테는 돈 한 푼을 쓰지도 않은 채 아껴 쓰기도 했고 이글 한 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운 후에도 잠들기 전에는 같은 침대 위에서 늘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꼭 안아주던 우리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원인은 교통사고였고요.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순간에 멀쩡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거의 며칠을 멍만 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친정 식구들이 저를 도와 제 딸들을 대신 돌봐주고 식사도 챙겨주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저희 언니가 아예 애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재우며 학교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정신 차리고 빨리 애들 생각을 하라며 다그치는 바람에 겨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온전히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온 것 같아요. 남편 사고 보상금에 보험금 그리고 사망 후 퇴직금까지 들어온 돈은 꽤 되었지만 아이들 시집까지 보내는 데에 쓸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저 스스로 빨리 돈을 벌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실업률도 높다고 하더니 저 같은 아줌마는 어디 이력서 한 장도 제대로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된 사무직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작에 사무자리는 포기를 한 채 또 열심히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식당 알바라도 해보겠다며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다 겨우 운이 좋게 파트타임 일자리 하나를 구해서는 저녁에만 몇 시간 일을 하며
푼돈이라도 벌기 시작했고요. 아직 월급도 받지 않았을 만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변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정신이 요즘 들어 확 깨곤 하네요. 뭐에 쫓기듯이 일을 하러 가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보통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런 저한테 시누이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 번쩍 정신이 살아나게 해주더라고요. 뻔뻔한 막말을 쏟아내면서 말이죠. 저희 시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남편은 아주 쏙 빼닮은 남편의 누나입니다. 단 성격은 아주 정반대였죠. 약간 저랑 비슷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고 성질도 자주 부리는 편인데 그 화를 저한테도 참 쉽사리 내더라고요. 저는 윗사람이라고 형님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려 하는 편이었다면 형님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아랫사람이라고 절 참 함부로 대하는 분이셨답니다. 결혼하고서 신혼집을 들어가니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식구나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여분의 방을 만들어 두라면서요. 뭐하러 내 집에 와서 하룻밤까지 자려고 하나 싶어 의아하더군요. 다 같이 서울에 사는 마당에 집까지 가는 거리가 귀찮아서 저러는 건가 싶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형님을 겪어보고 난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형님이 저희 집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정작 자신 때문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당시 이미 저와 같은 과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쥐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셨죠. 집은 다 같이 서울에 있었고요. 그런데 형님은 허구한 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저희 두 아이들의 생일날에도 축하를 해주라면서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으로 갈 때에는 어머님을 데려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어머님께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엄마 방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하룻밤 묵고 가게 하려는 말을 서슴찮게 했어요. 그냥 명령하듯 그 말을 뱉어냈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절하지 못한 채 어머님 하루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라고 하면서 형님 말에 마지못해 수긍을 하는 척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또 눈치 없이 그런 저의 말에 응답을 하며 알겠다고 누울 자리를 깔으셨고요. 그런 식의 예기치 못했던 어머님의 하룻밤 묵기는 계속 되었습니다. 다 형님이 옆에서 명령하듯 제안을 하신 바람에 어머님이 주무시고 가셨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면서부터는 형님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는 일이 더욱 잦아졌어요. 형님은 이제 주부니까 일도 없고 심심할 것 같아서 엄마도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적적이 하지 않으실 거고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툭 던지듯 데려오셨고 그렇게 찾아와서는 자신도 덩달아 저에게서 대접을 받곤 하셨답니다. 참 어울리기 싫은 존재였는데 자꾸만 집에 시어머니랑 같이 찾아와서는 참 시덥지 않은 소리들을 자주 하셨죠. 이를테면 이렇게 자주 보고 살 거면 그냥 차라리 시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게 어떠냐 하면서 합가에 대해서 떠본다거나 시어머니랑 살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 나열을 하면서 합가를 그냥 하라고 실실 웃으며 보채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잘 살고 계시는데 뭐하러 같이 살면서 불편해해야 하겠어요? 라고 하며 거절 비슷한 뉘앙스라도 풍기면 형님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매정한 면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절 마치 세상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며느리 마냥 취급을 하셨답니다. 제가 원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었고 함부로 합가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들이었는데 형님의 입에서는 그런 말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실 분도 아니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바라는 것 하나 없었던 형님이셨는데 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뵌 형님은 제게 더욱 가혹하게 구셨답니다. 애초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실망할 것도 없었지만 진짜 형님은 사람 됨됨이부터 글러먹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던 날 마지막 순간을 보지도 못한 채 떠난 거라서 저는 울음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꾸 현실 부정을 하면서 속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라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한테 넌 울지도 않니? 억지로라도 좀 울어봐. 네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너보다 더 운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혼을 내셨어요. 울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부인이 제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 큰딸은 그간에도 늘상 저를 괴롭히더니만 아빠 죽은 날에도 우리 엄마를 괴롭히려 하냐면서 엉엉 울며 지 고모한테 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은 제 딸과 신우이의 이 어처구니 없는 말싸움 때문에 오만 조문객들의 눈초리를 받았고요. 저는 저대로 형님이 뭐라 짓거리던 딸이 뭐라고 울부짖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멍만 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신우이 한 말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벼르고 또 곱씹으며 신우이를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어째 한 번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 아이들을 챙겨주려 하거나 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더니만 제가 정신 차리고서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여기저기 발품 팔고 다니고 있던 그 힘든 시기에 신우이한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죠. 웬일로 연락을 했나 싶었습니다. 저 힘들 때 도움 한 번 안 주려고 하던 매정한 여자였는데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나랑 뭐 볼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한 건가 싶었어요. 설마 내 남편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 뭐 그런 걸 달라고 하는 막장극을 펼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여보세요? 라고 하는 제 목소리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들어보니 엄청 살만한가 보네. 우리 지금 니네 집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진짜로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를 데리고서 말입니다. 못 올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당당히 들어와서는 과부된 제 손에 밥을 얻어먹겠다고 밥을 차려달라 하는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너무 역겨웠어요. 그것도 모자라 신우이는 또다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두고 가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에 여기서 자고 가. 엄마 집이나 다름없는데 뭐. 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래, 니만 슬프냐? 나도 내 아들 잃고서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우리라도 같이 지내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야지. 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님도 아들 잃고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제 집에서 저의 허락은 제대로 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 채 아주 당당히 구셨죠. 이게 절대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제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제 집을 찾아오려 했고 또 너무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묻게 하면서 편히 지내게 만들려고 했죠. 저로서는 참 환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는 남편으로 인해 엮인 가족임은 분명했지만 남편을 잃은 마당에까지 굳이 가까이 하며 살갑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자꾸 보면 남편이 생각나 저로서는 힘들기 마찬가지였고 또 돈 벌어보겠다고 식당 알바까지 하러 나가는 마당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무턱대고 찾아와 잠까지 자려 하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큰딸도 장례식장에서 지 고모랑 싸우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고모를 안 보고 싶어 하는 와중이었는데 너무 뻔뻔하게 찾아와 제 딸내미 얼굴도 본체만체 하면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형님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불청객과 다름이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가족을 잃어 슬픈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뭔가 단단히 이상했어요. 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제가 알바 끝나고 한밤중에 집을 가려고 하니 핸드폰에 문자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요새 좀 기력이 허해 보이시네. 뭐 닭게탕 같은 거라도 하나 좀 진하게 끓여드려. 내일 오전에 데리고 집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라고 말입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젠 하다하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 대접을 해드리면서 신우이한테서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남편 죽었다고 내 새끼들한테 따뜻한 포옹 한 번을 해준 적 있나?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보탬이 되어주기를 했나?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챙겨준 것도 없으면서 받기만 하려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기만 했죠.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힘이 쫙 풀리면서 결국 신우이의 문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했는데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신우이는 참 부지런하게도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달랐어요. 집안에 들어오는데 그 뒤로 짐가방을 둘이서 하나씩 들고 들어오더니 신우이는 다시 집을 나가서는 더 큰 캐리어 가방 하나를 또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아, 짐이 좀 많지? 아니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견우와 직녀마냥 보고 있지 말고 같이 살아 둘이서. 엄마도 일찍 과부되고 혼자 오래 살아봤으니 며느리 사정 잘할 거고 너는 이제 막 남편 잃었으니 정신없을 텐데 우리 엄마라도 옆에 끼고서 남편 대하듯이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짐을 싸들고 들어와서는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를 남편 대하듯이 살라고 말입니다. 남편 대하듯이 살다 보면 제가 제 남편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과부가 된 저를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인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신유이는 표정이 굳어진 저를 보면서 기분이 언짢다며 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했던 것들을 다 우리 엄마한테 하면서 살라고. 내 말 알아들어? 그렇게 살면 남편도 금방 잊혀질 거야. 너 어차피 사망보험금 받았을 텐데 설마 그 돈으로 너 혼자 네 새끼들 키우면서 쓸 건 아니었지? 우리 엄마는 그럼 무슨 죄야? 혼자 저렇게 며느리 밥도 못 얻어먹어보면서 늙어 죽으라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무슨 개차반 비슷한 걸로 보도 째려보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럴 일 없습니다. 짐 도로 가지고 나가셔야겠어요. 이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계획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신유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기겁을 하며 저를 째려보는데 시어머니는 급기야 내 아들 집에 내가 살겠다는데 왜?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옆에서 신유이는 같이 열을 올리면서 짐가방을 보란듯이 풀려고 했고요. 그제서야 저도 확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이것들을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두 여자들이 들고 온 짐가방부터 제 손에 챙겼습니다. 신우이는 짐을 풀려고 하는데 저는 짐을 끄집어 던져내겠다고 아주 미친년 마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짐가방을 뺏어 들었고요. 가장 큰 캐리어 가방 하나는 제가 힘으로 밀어 내쳤다가 복도 밖에서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우당탕탕 대면서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그 가방 속 소지품들이 다 아깝다면서 그걸 또 집어들겠다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셨고요. 옆에서 신우이는 집에서 죽치고 있어야지 왜 나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겠다고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나가는 신우이의 뒤통수에다가 마지막 남아있던 짐가방 하나를 마저 집어들고선 던져버렸습니다. 들고 온 가방에 뒤통수를 맞은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뒤돌아봤는데 저는 뭘 보냐며 그냥 그 자리에서 신우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버리며 집 밖으로 내보냈죠. 남편 죽고 나서 어머님 형님이라 부르며 가끔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니까 더 건드리지 마세요.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들어 뒤질 것 같은데 나 또 건드렸다가는 그때 진짜 과부된 년한테 손찌검 제대로 당할 줄 알아. 다들. 라면서 내 집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발악을 하니 시어머니는 밑에 층에서 짐 좀 올려줘 라며 난리를 피우고 있고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저한테 등 떠밀려 쫓겨난다고 죽는 소리를 해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총체적인 난국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로 웬만한 사건 사고들은 다 일도 아니라 느껴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랑 신우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혼이 다 쏙 빠졌어요. 그러니 그냥 문 닫고 귀를 막아버렸고요. 밖에서 한참 캐리어 끌고 계단을 올라오느라 낑낑거리는 소리를 해대다가 이웃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며 나오신 바람에 두 사람은 망신이라며 입을 꾹 다물곤 금세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난리쳐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으나 저는 신우이의 사과를 기다릴 거고 합과는 여전히 없는 일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신우이의 사과를 받게 해주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네요. 이게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이었고요. 전 그날 후 이제는 시어머니나 형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내 남편 살아있을 적부터 윗사람같이 굴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남편 잃고서도 가족 대접을 해주며 가끔 인사를 하고 살려 했더니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누이가 자기 엄마를 저한테 모시라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내 남편 사망보험을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이래나 저래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줄어드는 것이었으니 좋았겠죠. 그러니 저한테 그런 부탁을 뻔뻔하게 했었을 테고요. 하지만 어쩌나요? 전 절대로 시어머니를 바보처럼 꿈쩍 않고 모실 생각이 없는걸요. 나 하나 애들 키우며 사는 것도 힘들어 죽을라는데 어딜 감히 시어머니가 내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누울 자리를 뻗으려 하는 건지. 가만히 손 놓고 내 손에 호강받으면서 사는 꼴을 절대로 두고만 보진 않을 겁니다. 그 덕에 시모모실 걱정 한번 하지를 않고서는 자기만 편하게 살려야 할 시누이 꼴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고요. 전 절대로 어머님이랑 합가 안 합니다. 시누이의 뻔뻔함 때문이라도 더더욱 두 사람은 호락호락 내 집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참 추워졌네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는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전 전주 사는 40대를 바라보는 아직 30대인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이 힘이 들 때가 있네요. 오늘 사연은 제가 겪었던 시댁과의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랑 남편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 좋아지게 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평범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워낙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저는 또 굉장히 발랄한 스타일이라 솔직히 잘 맞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연애할 때는 남편의 그런 성격 때문에 큰 싸움 없이 넘어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싸움 없이 지냈었는데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 왜 이렇게 자잘한 싸움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난임 부부라고도 하죠. 난임 부부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했기에 서로 위로를 건네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인공수정에 실패하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보자 했던 도전에 우리 천사 같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면서 임신 기간 동안 좋은 거, 좋은 음식에 태교에만 집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슬슬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다고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 남편이 저 대신 육아휴직을 쓰고 제가 복귀를 했으니까요. 오랜만에 회사에 가서 있다 보니 참 좋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참 행복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육아휴직도 끝나고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을 종일반으로 바꾸면서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 시작했네요. 육아도 하고 일도 잘 해내려니 저도 갑자기 출산 후에 안 오던 육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육아 우울증이 오면서 남편이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우리 엄마한테 와서 애기 봐달라고 하면 어떨까? 용돈도 드리고 라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거의 1시간 이내 거리에 살고 있어서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은 아빠가 아프셔서 엄마가 아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그나마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번에 전세 계획이 끝나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고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은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집은 시어머님, 남편의 누나, 저한테는 형님이죠. 다 근처에 살고 있어 시어머님이 형님네 애들도 어릴 때 자주 봐주곤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는 게 둘 다 나을 것 같아 시댁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할머니랑 잘 있어서 시어머니가 도와주니 또 굉장히 육아하는 면에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어머님이 오후에 픽업해서 간식 먹여서 학원 보내시고 학원에서 오면 씻기고 저녁까지 다 해서 먹여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남편은 편하게 집에 와서 있을 수 있어 시댁 근처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시댁이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계기로 이렇게 잘 지내니까 왜 진짜 그러지 못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용돈으로 드리던 어머님에게는 아예 살림까지 해주고 있어 거의 월급 형태로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드리면서 죄송했지만 저희 집 저녁까지 늘 챙겨주시고 저도 그럴 때마다 더욱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주말이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쇼핑이나 외식도 늘 같이 했고요. 어디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고 하면 용돈도 정말 많이 드릴 정도로 저도 제 성의 표시, 마음 표시를 했죠. 또 형님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라 저희 아이와 굉장히 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길래 저는 모든 게 지금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신 지 한 1년이 다 되어갈 때였을까요? 제가 친정아빠가 아프셔서 남편이랑 며칠 갔다 와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며칠 계셔주셨는데 와서 보니 집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이는 멍하니 TV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싶어 여쭤봤더니 몸이 편찮으셔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다녀왔구나 싶어가지고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어머님께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보약을 한 채 지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정말 좋은 약재로서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게 저의 괜한 생각이었을까요? 생전 잘 안 아프던 아이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감기에 걸리고 몸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검진 날이라 검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래에 비해 큰 편이라고 했는데 이번 년에는 작년보다 성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어머님이 밥도 잘 해주실 텐데 얘가 밥을 잘 안 먹나 싶어가지고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희 애기 혹시 밥 요새 잘 안 먹나요? 아니, 밥 2그릇씩 싹싹 먹지. 근데 영유아 검진 갔는데 성장이 좀 더디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아, 그랬니? 더 식단에 신경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아이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은 어느 정도로 멈출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죠. 주말에는 아이의 키와 체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고기부터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간식들은 꽉꽉 냉장고에 채워두고 어머님께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고기랑 야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간곡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이외에도 제가 다 따로 음식 재료들은 사서 넣어드렸는데요. 또 독감 맞을 때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웬만하면 수입산으로 돈 주고 맞추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소아과에 전화를 다 돌린 후에 맞고 싶은 독감이 있어 이걸로 꼭 맞춰달라고 하고 돈도 따로 챙겨서 드렸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편이라 접종하고 나면 꼭 열이 나는데 그 백신 약은 열이 안 나서 꼭 그 백신 약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맞추고 나서 저녁에 아이에게서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왜 매번 맞는 약으로 했는데 그랬을까? 어머니께 여쭤보니 똑같은 약이고 적어준 대로 했다고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꾸만 잔병치레도 많아지고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한 후 한 보름 정도 연차와 월차를 끌어다가 다 쓰고 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라 양해를 해주셔서 한 보름 정도는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어머님도 그동안 아이를 계속 봐주셔서 자기 시간이 없으신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쉬면서 휴가 좀 갔다 오라고 제주도 왕복 여행 티켓도 끊어드렸어요. 친구분들이랑 한 5일 정도 다녀오시라고 숙소도 다 예약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제가 케어하니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잘 못해준 것만 같은 생각에 쉬는 동안은 아이한테만 온전히 마음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이에게 엉덩이 쪽이 발진이 나서 소아과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나오면서 친한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셔서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백신 맨날 맞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접종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애가 고생했는데 다시 독감 접종하기 너무 두렵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러냐면서 그럼 혹시 다른 거 맞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기가 맞았던 백신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모래독감 맞으셨네요. 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그 독감이 부작용이 덜해서 그걸로 찾아봐서 맞췄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번에 다른 걸로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난 것 같다고 하니 조금은 황당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머님께 제가 그 백신 약으로 꼭 맞춰달라고 말씀드리고 돈까지 넣어서 드렸는데 다른 걸로 맞추셨다고 하니 잘 모르셔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헷갈리셨나 싶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유치원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가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선생님이 꺼낸 이야기는 어느 순간 저희 아이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등원을 하거나 챙겨오라는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 챙겨오지 않고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좀 위축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처음 듣는 거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잘 봐주는데 솔직히 이런 거 다 물어보기에는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은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한 일주일은 어머님께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희 아이를 봐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퇴근하기 전쯤에 시어머니가 오고 그 사람이 가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 남편에게 퇴근하고 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남편이 해주는 말은 너무 충격스러워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보, 미안해. 사실 지금 어머님 진짜 엄마는 아니야. 아빠가 나 어릴 때 재혼했던 새어머니야. 근데 자기한테 말 안 한 건 엄마가 어릴 때 나를 키우기도 했고 나도 진짜 엄마처럼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말을 못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어머니였고 우선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오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홈카메라로 보았을 때 시어머니가 나가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길래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갑자기 놀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닌 조선족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그냥 아이 봐주는 거랑 집안일 하는 걸로 취업을 한 거고 돈은 얼마를 받냐고 물으니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생활비를 받고 그 생활비에서 조금 떼어 그분께 드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있는 척 했던 거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한 반년 정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녹화하고 홈카메라에 있었던 영상들도 확보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홈카메라로 둘이 바꾸는 순간에 제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저보고 언제 왔냐고 말하길래 자기가 아파서 아이를 봐줘야 하는데 못 그래서 친구에게 잠깐 부탁을 했다는 변명을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우선 그분은 보내고 거실에 앉아 그분과 대화한 녹음 내용들과 영상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변명만 하시더니 그 영상과 내용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애는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몇 개월만 사람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면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어머님께 드린 생활비 카드 내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다 해주셔서 생활비 외에도 카드를 드렸는데 그 카드는 문자를 뜨게 제가 안 해놓았다고 편하게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남편이 해놓은 줄 알고 아예 그 생활비 카드라고 드린 명목에 마트를 몇 번 잊지도 않고 뭐 놀러간 흔적들이 굉장하더라고요. 백화점, 마사지샵,
고급 일식집 뭐 등등 카드는 어머님 혼자 쓰셨는데 거의 이번 달은 400만 원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걸 보여드리니 뭐 할 말이 없으신지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거 해줄 수도 있지 뭘 그러냐면서 너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이 독감 맞춰달라고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드렸는데 아이는 무료 독감 맞추셨던데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에 쓰셨어요? 라고 물으니 얼굴이 빨갛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남편이 들어오니까 울면서 며느리가 나한테 저러더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가길래 남편이 어머님 손을 딱 뿌리치고 서류들을 막 던지더라고요. 어머님 얼굴 앞에요. 여기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정말 가만히 안 놔둘 테니 알아서 해요. 이 서류들 지금 보세요. 그 서류들을 저도 보는데 남편네 저희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결혼할 때 거기서 살라고 해두신 게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 남편 앞이 아닌 자기 앞으로 해놔서 거기에서 월세 받아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정도 짐작은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다시 찾아오려고 소송을 걸고 아버님이 그거에 대해서 쓰고 가신 게 있었는데 아프실 때 명의를 시어머니가 몰래 변경해 놓은 그런 것도 포착되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그 시어머니는 자기의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니네가 다 크면 주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정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월세 받은 돈 다 토해내고 저희한테 생활비 받아간 거 6개월치도 다 토해내셔라. 사기죄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 감방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 지켜서 하라면서 빼곡하게 적어서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난리치고 남편은 더 이상 한마디만 더 하면 남아있던 정도 정말 없어질 것 같으니 준비 다 되시면 말씀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전화와서 설득하라고 문자도 보내셨지만 다 씻고 남편 앞으로 있었던 아파트 명의는 남편으로 바꾸고 월세 받은 돈은 지금 없다며 대째라는 식이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기로 했어요. 몇 달 정도를 소송한 결과 남편 쪽이 더 유리에 승소했고 시어머니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근데 소송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해서 아버님 몰래 자기 앞으로 해놓은 것도 많았고 심지어 자기 딸 앞으로도 명의 변경 해놓은 것도 나왔어요. 아버님이 아플 때 다 자기가 몰래 그렇게 진행시킨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어려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커가니까 어느 정도 알 때쯤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었기에 참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아이 일로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이 커져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자기 딸네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돈 못 준다고 뱉으라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선처를 바란다는데 남편과 저는 선처해줄 생각이 없어서요. 남편과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아버지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당신이 괜찮으면 한번 꼭 찾아보라고 해서 이번에 수소문 끝에 남편은 이제 정말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나가고 남편만 갔다 왔는데 시아버지가 젊은 적에 바람이 나서 새어머니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만이라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 그때는 어머님이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데려오지 못해서 늘 몰래 가서 남편을 보고 왔다고 했나봐요. 그러다가 그 새 시어머니가 남편네 친어머니한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게 더 아이한테 상처 주는 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고 싶은 마음도 남편을 위해 늘 안고 사셨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결혼식에 오셨대요. 잠깐이었지만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올 수가 없어서 어두울 때 보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남편은 그 과거를 다 알고 나니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네요. 이번에 저도 정말 시어머니를 만나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배웠는데요. 한눈에 봐도 어머님과 남편이 닮아있는 게 보여서 정말 울컥했네요. 저희 아이를 보고 어머님은 너무 예쁘다고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만난 모자의 인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남편도 어머님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았습니다. 그럼 새엄마였던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법원에서 이야기했던 금액 모두 상환하느라 아버님이 그 새엄마였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아파트까지 팔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곳이 없어 아직도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요. 돈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네요. 그분은 그래도 남편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근처에 살았던 저희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회사에 휴직계를 낼 수 있어 휴직계를 내기로 했고 주말에는 남편과 시어머님과의 만남이 있어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 처음으로 가족 다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가기로 했네요. 다시 시작하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자연분만을 하고서 지금 신생아 아들을 옆에 꼭 두고 키우는 중인 초보맘입니다. 몸조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절 챙겨준다고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몸 힘든 줄 알면서도 구태여 침대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는 시원하게 이 사연을 써보려 해요. 근래에 고구마 많이 먹고 답답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나이는 올해 31이고요. 언니들은 벌써 30 중반을 다 넘었는데 결혼은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자식도 제가 가장 먼저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 첫째 언니가 결혼을 하고 막 임신을 한 상태이고요. 딸들이 다복한 집안에서 컸다 보니까 워낙 어릴 적부터 집이라는 공간은 서로 조잘거리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 알고 컸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저희 딸들을 참 예쁘게만 바라봐 주셨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집안 자체의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다 커서 새로운 가정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나니 우리 친정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정도였죠. 아무튼 그런 집에서 때묻지 않게 자라왔다 보니 전 다른 집안에 대해서도 그리 큰 경각심이랄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집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대화를 잘 나누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화목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죠. 연애를 3년이나 한 제 남편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직장에서 만났고 둘 다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본 남편은 화를 잘 내지도 못하는 순둥이 같은 타입이었고요. 당연히 마찰이 있으면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늘 필요 이상의 화를 내거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탓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성적으로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남편의 모습을 똑똑하고 긍정적으로 본 것이었죠.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러다 30이 되기 전에 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나타난 시어머니라는 복병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던 남편까지 싸잡아서 쓰레기로 보이는 듯한 착시 현상을 느꼈고요. 남편이랑도 내내 시어머니로 인한 갈등과 마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이리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가 싸움질을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저희 시어머니께 당했던 일들을 좀 나열해 볼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이며 애물예단을 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시댁은 멀쩡해 보였어요. 상견례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애들 월급 사정을 뻔히 하는데 누구 한쪽에만 부담을 주지 말자면서 먼저 나서서는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딱히 누가 더 돈을 쓰고 말고를 자존심 싸움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히 반반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서로 쓴 돈이나 들어갈 돈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을 해놓고서는 대화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 남들은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었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내내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삐쭉 튀어나온 채로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더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리고 서로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뻔히 잘 알고 있으니까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한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희 아빠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돈 없는데 그들의 흉내를 내기는 싫어서 자기 혼자 잘난 척 반반 결혼을 운운했다. 라고 말이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 시댁에 가 시부모님 앞에 앉아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시작으로 그 후 결혼 생활 내내 저희 가족들을 향한 험담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반반 결혼을 운운하며 저희 집안이 더 많은 돈을 들고 시집 오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저희 집을 무슨 돈이 없어 반반 결혼에 환장한 사람들로 보더라고요. 처음엔 친정아버지를 욕하시더니만 나중에는 그 옆에서 동조를 했다며 저희 엄마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더니 급기야 저희 언니들이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에도 문제를 삼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주제넘는 소리를 계속 해가면서 저의 성질을 계속 건드리신 것이었죠. 저희 언니들 열심히 일하고 사느라고 결혼이 조금 늦어진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요즘 뭐 흠인가요? 다들 결혼을 안 하기도 하거나 아이도 안 가지는 걸 추세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가족을 제 눈앞에서 적나라히 욕보이시더라고요. 급기야 저희 첫째 언니가 지금 변호사인데 시중에 널린 게 변호사라고 밥벌이가 안 되니 능력이 없어 결혼을 못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해대면서 그게 웃기다고 깔깔거리셨답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리셨죠. 처음엔 저도 우리 가족들, 특히나 내 앞에서 앞담화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멈춰달라며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말씀도 드려봤어요. 남편이나 내가 수입이 많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며 반반 결혼을 말씀하셨던 거라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기도 했고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애달래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제가 본 시어머니는 이해력이나 공감 능력이 많이 딸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 하셨답니다. 다 없는 사람들의 변명이라는 소리를 해가면서 굳이 따지고 보면 사는 형편이 비슷한 저희 가족들한테 오히려 못 살아서 그렇다는 막말을 하며 무시를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내 가족 편을 들면서 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기라도 하면 저를 향한 시집살이의 강도를 더욱 세게 높이셨죠. 참 치사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님과 형제 자매 편을 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가족들의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싫은 티를 내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오히려 유별나다 욕을 보이셨죠. 유별난 애들은 혼을 내야 말을 알아듣는데 30 넘은 애를 어떻게 혼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옆집 친구분이랑 제 앞에서 전화로 저를 까내리기도 하셨고요. 친구분이 회초리라도 들라는 말을 농담으로 하면서 막 웃자 진지하게 집안에서 회초리를 찾아다닌 적도 있었답니다. 당연히 남편이 정도껏 하라고 시어머니를 만류해서 어찌저찌 넘어가긴 했으나 제가 그날 시어머니의 그 만행을 보면서 남편한테까지 온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냥 괜히 시어머니의 외모를 닮은 남편조차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만행이 그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가족 얘기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 낼수록 어머님의 저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적나라해져갔죠. 워낙 태여가 많이 오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요.
이런 저를 향해서 시어머니는 너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입 열지 마. 너 입 열면 내가 주걱으로 주둥이부터 쳐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질러가며 저를 혼내킨 적도 있었어요. 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밥 중에서 제 밥그릇에는 마지막 남은 누룽지를 긁어다가 담아주신 적도 너무나 흔했고요. 제가 가지나 오이를 잘 못 먹는데 보란듯이 가지볶음에 가지밥 그리고 오이무침을 만들어서는 그 3종 세트를 밥상 위에 올려두신 적도 있었답니다. 제가 미워서 그러셨다는 게 눈에 다 보이던 나머지 저도 속으로 엄청 힘들고 괴로웠어요. 밥 먹다 말고 한숨을 쉬다가 결국 남편이 외식하러 나가자며 저만 쏙 데리고 나가준 덕분에 시댁 안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남편 손잡고 나가면서 길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기는 했답니다. 그때가 임신 초기였는데 이런 자잘한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에 저 진짜 얘 잃을 뻔도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임신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모아놓은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굳이 안 해도 될 청소기를 돌리게 하는 등 정말 별별 짓을 다 시켜가면서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후로는 몸으로 괴롭히는 것은 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갈구고 핍박시키면서 더 악랄하게 절 괴롭히셨죠. 이래나 저래나 저에게는 정말 답이 없는 분이셨고요. 출산날이 다가갈수록 어떻게든 시어머니만큼은 안 보고 살겠다는 다짐 하나로 태교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또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서 아이를 유산할지도 모를 것 같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시어머니를 피해가며 내 아이를 지켜내야겠다는 저의 본능적인 모성애가 폭발을 한 것이었죠. 그건 옆에서 저와 제 뱃속 아이를 돌봐주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결국 출산을 딱 3개월 정도 남겨두고 꼴랑 그 3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피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계속 출근을 하고 있어서 친정에 피신해 있으면서 맨날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둘러댔고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이랑 함께 칼같이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임신하고서 그게 뭔 짓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해요. 얘한테 좋은 태교를 못해준 것 같아서 마음도 너무 쓰이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한 사람을 멀리하려는 오만 짓을 다 해가면서 3개월을 버텨냈고 그렇게 친정 식구들의 극진스러운 보호와 대접을 받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출산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애장날에 맞춰 병원에 가게 되었죠. 저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과 남편이 도와줘서 짐도 다 미리 싸놨고요. 이제 아이만 무사히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제 아이가 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아이를 낳기 전이었던 막판에 아주 잠시 진동이 너무 아파 죽을 뻔했을 뿐 그 전까지는 배가 죽을 듯이 아픈 건 아니었답니다. 무통주사 맞고 옆에서 남편이 자꾸 웃겨 죽겠는 소리를 하면서 제 긴장을 풀어놔준 덕분에 제가 조금은 출산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순간에 시어머니가 제 출산을 보겠다고 병원에 기어들어 오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친정 식구들도 우르르 들어오지를 못한 채 병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감히 내 고귀한 출산 현장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똥 씹은 표정을 지은 채로 말이죠. 오자마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뭘 대단한 짓을 한다고 마누라 옆에서 오두방정 유난이야? 가만히 좀 있어. 라고 하면서 남편부터 몰아선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랑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본인도 조금은 제가 낯설게 느껴진 건지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않더니만 남편한테 가만히 있으라 혼을 낸 다음에야 저한테 그러셨죠. 네 친정 부모님은 이 중대한 순간에 병원 밖에서 뭔 꼴값이시라니. 누가 보면 네가 나라고 하다가 아파 누워있는 줄 알겠다. 라고 말이죠. 남편이 여기까지 와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라며 바로 무안을 주긴 했으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허튼 소리를 이어가셨답니다. 코로나로 병원 사람들을 배려한 저희 식구들의 사려 깊은 행동을
오히려 안 좋게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배가 아파오는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웃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 한 말씀을 날리시던 순간 저는 지체하지 않고서 배가 아프다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겼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식이 내 아들을 닮아야 할 텐데, 우리 집 핏줄을 더 이어받아야 할 텐데, 니네 친정 식구라도 닮으면 나 걔 못 본다. 아무리 내 초손주라 하더라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할머니가 된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당신 손자이고 내 뱃속에서 나올 내 자식한테 말입니다. 가뜩이나 임신 말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피해보겠다며 아이를 어떻게든 시어머니로부터 지켜내려 하던 저였는데요. 어머님이 출산을 앞둔 그 중요한 순간에 제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걸 보고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애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핑계로 대고서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수의 방법이 따로 없었고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부터 잡아버렸는데 이걸 놓는 순간 나는 정말 미친 며느리가 되는 것만 같아서 출산의 고통을 핑계대며 시어머니의 머리를 더 굳세게 잡아당겨 버렸습니다. 아우, 아파 뒤지겠어. 나 진짜 아파 뒤져버릴 것 같아. 가뜩이나 빡쳐 죽겠는데 배도 아프고 난리야. 아, 진짜 여보. 라고 외치면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더 치열하게 잡아당겼어요. 이 아줌마의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될 때까지 당겨보자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애 낳는 힘보다 더 센 힘을 끌어모아다가 제 손모가지에 집중시켰습니다.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저의 무기였으니까요. 그러다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효자가 되어서는 그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죽을 똥을 싸며 힘을 끌어 모으니 순간적으로 뱃속의 아기도 그 힘을 받아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소리를 지르는 사이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분만실까지 따라 들어오게 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손을 놓으라고 애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손을 놓아드리지 않았거든요. 고의적으로. 하지만 출산을 핑계삼아 이성을 놓은 척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누가 봐도 유부녀의 아이 엄마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저희 산부인과 담당 의사쌤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버려둬요. 그 손 안 놓을 테니. 자, 같이 분만실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도 그 전에 제 손을 시어머니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셨지만 선생님이 보셔도 제가 너무 독정스럽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듯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도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그냥 어머님을 데리고서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른 간호사쌤들도 순식간에 동의를 하고서는 지체 없이 시어머니랑 저를 같이 분만실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 애가 나오는 그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큰 힘을 써야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하면서 시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어머님이 제 손 안에서 도망칠 작정을 하려고 하면 다시 손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애를 낳는 것보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하지만 전 이런 제가 못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 나오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이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으니까요. 엄마가 이리도 복수에 행복해하고 신나하는 걸 내 아이도 분명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30분을 내내 시어머니 머리채를 쥐어잡고 있다가요. 애가 정말로 머리를 밖으로 내민 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제서야 저는 내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싶다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완전히 놔드렸어요. 제 손에는 시어머니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머리카락들이 흥건하게 뽑혀져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이
완전히 자신의 머리채에서 놔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죽는 소리를 해대면서 살려달라고 분만실로 나가셨어요. 나가다가 문을 어떻게 여는 줄 몰라서 혼자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별 생쇼를 다 하시다가 의료준 도움에 겨우 모습을 감추셨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사라진 그 순간 아주 건강하고 우렁차게 울어대는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자기는 기적과도 다름이 없는 아이였고 결혼 후 감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는 때였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긴 기쁨과 아들을 낳는 두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얘를 낳고서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으셨어요. 남편은 제가 자신의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새로 태어난 아이 얼굴을 본다면서 정신이 나가 있었답니다. 둘이서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계속해서 그 기쁜 감정만을 되새기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고요. 병원에 이틀 있다가 바로 퇴원하고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는 길에 자기를 좀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애 낳으면 조리원 들어가는데 보긴 뭘 봐요? 라면서 누가 봐도 싸가지 없는 말투로 바로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너 내 머리채 잡아당겼다고 이제 나랑 막 나가자는 거야? 나한테 똑바로 사과도 안 했잖아. 내 머리에 혹이 생길 줄 알았다고. 갑자기 살색 두상이 희멀건하게 보이는 구멍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다 네가 내 머리채를 뜯어잡아 당겨서 생긴 거잖아. 어쩔 거야. 머리라도 심어줘. 라고 하셨어요. 전 그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가 어머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머리채에 구멍이 났을 줄은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쩐지 내 손에 뽑혀진 머리카락이 좀 많긴 많다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시어머니가 억울해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 속이 더 후련해지더라고요. 그간 내 가족들을 뒷담화하고 나 괴롭혔던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구멍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에도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는 더욱 싹수가 노란 며느리 마냥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내 손에 머리카락 몇 개 잡아뜯긴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요? 그럼 나는 어떻겠어요? 부모님이랑 내 언니들이 어머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그리 뒷담화를 시달리며 살았는데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억울하면 내 머리채도 한번 잡아보시던가요. 그냥 둘이서 한번 날 잡고 치고받고 싸워보는 건 어때요? 저 아직 분이 안 풀리는데 그냥 우리 날 잡고 한번 싸워요. 어머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서로 뜯어잡고 치고받고 해보자고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서 열받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시어머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을 거란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께 부채질이라도 해주겠다면서 그럼 날 잡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나기 힘이라도 기르고 있으려니까 라고 대답을 드렸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신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날 스스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하다고 노래를 부르셨을 겁니다. 전 내내 신이 나서는 출산 후 몸이 힘든 것까지 싹 다 풀린 기분이었고요. 저 아직 조리원 나가려면 며칠이 남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들도 보여줘야 하는데 저 진짜로 날 잡아서 시어머니랑 한판 뜰지 말지 행복한 고민을 잠시 해보는 중입니다. 뭐가 되었든 언젠가 또 찾아올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제 아귀 힘은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